자, 반갑습니다. 2021년도 제3회 6과목 건설안전기술입니다. 10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한 것은 이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죠. 안전관리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안전관리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할 수 없는 곳은 대부분 뭔가 하면은 이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산업안전관리비는. 자, 그러면은 사용 가능한 곳은 뭐죠? 가능한 곳은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근로자의 위험 방지 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 시설 중 비계 설치 비용. 자, 비계는 뭔가 하면은 이런 건물 공사를 할 때 이 건물 외벽에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작업 발판을 설치해서 이 외벽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비계입니다. 자, 이것은 뭐죠? 공사용이죠. 공사용. 그래서 비계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집행하면 안 되고 공사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소음 관련 민원 예방을 위한 건설 현장 소음 방지용 방음시설 설치 비용. 자, 이런 공사 현장이 있으면은 이 공사 현장 주변에다가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울타리에 방음판을 붙인다든가 하는 방음 설비. 자, 이것은 뭡니까?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 용도죠. 방음 설비. 그래서 가설 울타리 이런 것들은 공사비로 해야 됩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현장에 가면 이제 CCTV를 많이 설치하는데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 이를테면은 뭐 도난 방지용이라든가 현장의 어떤 외부인 출입을 감시하기 위한 어떤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고 순수하게 근로자의 재해 방지를 위한 CCTV 이런 것들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기구 등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안전장치. 이를테면 뭐 전기톱의 어떤 거 보호하는 뭐 가드라든가 이런 방호용 울타리라든가 여러분 기계 가면서 공부하시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그 기계에 장착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순수하게 근로자의 재해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에 해당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하다. 자, 크게 구분하는 방법은 공사용이냐 근로자 재해 방지용이냐 그것만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항목과 관련된 내용도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 불가 내역에서 여러 가지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102번 문제입니다. 강간 비계를 사용해서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강간 비계 이거 이제 구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자, 강간 비계는 자, 이 강간 비계를 다른 말로 단간 비계라고도 이야기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강간 비계 그러면 그냥 뭐 단간 비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 강간 비계 안에 단간 비계, 그 다음에 강간 틀 비계, 그 다음에 시스템 비계,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어떤 문제이죠. 자, 그래서 제가 강간 비계에 대한 개념을 하나 그림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85, 장선 방향에서 1.5m 이하라 할 것. 자, 이 비계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이 건물에서 건물 외벽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외벽에다가 비계 파이프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비계 파이프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뒤쪽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세우는 이것을 우리는 비계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계 기둥. 자, 그리고 나서 이 비계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비계 기둥에서 이렇게 파이프를 설치하고, 이렇게도 파이프를 설치합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이프 설치하겠죠.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비계 파이프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발판을 설치해서 발판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이 건물 외벽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 비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요걸 우리는 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띠장. 그래서 이 띠장 방향으로 이 비계 기둥의 이 간격은 1.85m 이하로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 자, 요게 장선이니까 요 장선 방향으로 요 간격은 1.5m 이하로 하라. 이런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띠장의 간격은 2m 이하로 할 것. 자, 요 띠장은 위에도 또 설치하겠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띠장이 기둥이 조금 더 높다면은 또 띠장이 이렇게 또 설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띠장하고 이 위에 있는 이 띠장, 이것들의 간격은 2.0m 이하로 할까. 자, 우리 교재 이론편에 보시면 이 그림이 좀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첫 번째 띠장의 높이는 2.0m, 그 다음 띠장 간격은 1.5m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법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재 이론편에도 이 그림이 수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오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재 이론편에 있는 이 내용도 2.0으로 그림을 수정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론편에 강의할 때 이 내용 수정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2.0m 이하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및 부분의 비계 기둥은 두 개의 간건으로 묶어 세울 것. 자, 이 비계가 계속 올라간다. 만약에 건물이 어느 정도 높아가지고 이 비계가 계속해서 올라갔을 경우에 이 전체 높이가 31m보다 높다. 자, 그러면은 이 비계 기둥이 전체가 31m 이상이다. 그런 경우에 제일 상단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이 하단에는 비계 기둥을 두 개를 묶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두 개를 묶어 가지고 튼튼하게 한다.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이 비계 기둥과 이 비계 기둥 간의 이 발판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하중이 있겠죠. 뭐 사람이 올라간다든가 여기에 작업을 하기 위한 자재를 이렇게 놓는다든가, 이러한 경우 여기에 이 실리는 하중은 구조 계산을 할 때 적어도 400kg
요거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또 실제 작업할 때도 여기에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재가 하중들이 400kg이 초과되지 않도록 가볍게 적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600이 틀렸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강간비계, 단간비계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설치된 파이프가 있습니다. 여기 장선이고 길게 가는 요 파이프가 띠장입니다. 그래서 이 비계 기둥의 간격은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 1.5m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 띠장 방향으로는 1.85m 이하, 요 기둥과 요 기둥의 간격은 1.85m 이하. 그리고 여기 있는 띠장하고 위에 있는 이 띠장, 위 띠장이 계속 가죠. 이것들의 간격은 2m 이하. 자, 우리 교재 이론편에 오타 나왔습니다. 1.5로 되어 있죠. 요거 우리 교재 이론편에 그림도 2m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법에서는 이 첫 단은 2m 이하, 그 다음 단은 1.5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19년도 말에 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교재 편찬하면서 깜빡하고 요거 오타 냈습니다. 2m로 여러분들 이론편에 있는 이 그림도 2m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전체 높이가 31m 이상 되면은 31m 되는 지점으로부터 이 하부에는 이 기둥을 두 개로 묶어서 튼튼하게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3번 문제입니다. 달비계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할 때 안정계수. 자, 우리가 달비계는 어떤 개념이죠? 달비계는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 외벽에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쭉 내려와서 여기에 이렇게 어떻습니까? 의자처럼 생긴 이렇게 안전 발판을 만들고, 자, 사람이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 외벽에 뭐 도색,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또는 외벽에 어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와이어 로프 등을 묶어서 사람이 앉아서 작업하는 이런 비계를 달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비계. 이 안정계수. 자, 그래서 달기 와이어로프 및 강선, 달기 와이어로프 및 강선은 10 이상,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은 5 이상, 그 외에 뭐 강제나 목재로 되어 있는 경우 2.55. 요 숫자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 요거 달비계는 요런 개념이 달비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04번 문제입니다. 흙 속의 전단 응력을 증대시키는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연 또는 인공에 의한 지하 공동의 형성. 자, 여기서 우리가 전단 응력이나 전단 강도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런 기본 지반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기본 지반을 이렇게 깎아서 어떤 수직의 면을 만들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경사면을 만들거나 이렇게 흙을 굴착했을 경우에 이 흙이 이렇게 파괴가 일어납니다. 파괴가 일어날 때 이 파괴를 일으키는 이 힘이 타워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전단 응력입니다. 전단 응력. 그리고 이 파괴에 견디는 힘이 있는데 S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전단 강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또는 인공에 의한 지하 공동의 형성. 자, 이 지하에 이런 어떤 공간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지하 공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하 공동. 자,
이런 지하 공동이 생기면은, 자, 여기에 흙이 이렇게 밑으로 꺼져버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는 싱크홀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으면은 이 집안이 약해서 밑으로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데, 이때 우리는 이 전단 응력이 커져서 그렇다. 자, 그래서 이 전단 응력의 전단 강도의 기본 개념은 어떤 건가 하면은, 자, FS라는 안정률 개념이 있는데, 이 안정률은 전단 응력분의 전단 강도 값을 안정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단 응력이 커지면 안정률이 1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흙이 파괴가 됩니다. 특히 이 경사면이 파괴가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함수비의 감소에 따른 흙의 단위 최적 중량의 감소. 자, 요 부분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가면 이 흙의 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함수비가 증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함수비가 증가하면 이 흙의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즉, 이 흙의 중량, 무게가 커져서 전단 응력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흙이 물로 포화되면은, 함수비가 높아서 물로 포화되면은 전단 응력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틀렸네요. 함수비 증가에 따른 흙의 단위 최적 중량의 증가입니다. 자, 여기서 흙의 중량, 다른 말로 단위 최적 중량, 단위 최적 중량,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단위 중량, 이런 말도 쓰고요. 단위 중량, 줄여서 단위 중량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단위 최적 중량, 단위 중량, 또는 뭐 흙의 밀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흙의 밀도. 그래서 보통 톤 퍼 메타 삼성, 또는 뭐 킬로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지진 폭파에 의한 진동 발생. 자, 지진이나 어떤 발파에서 외부로부터 이렇게 진동이 가해지면 이 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단 응력이 증가한다. 그러면 균열 내에 작용하는 수압의 증가. 자, 이건 되게 어려운 이론들인데, 자, 이렇게 수평의 흙을 굴착을 하면은, 자, 여기에 힘이 풀리기 때문에 이 상단에 이렇게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공학적으로 인장균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흙이 인장력이 걸리면서 여기에 이렇게 인장균열이 발생하는데, 자, 비가 와가지고 이 속에 물이 들어가면은, 이 물의 수압이 이런 방향하고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이 흙이 미끄러져 버리는 거, 파괴돼 버리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자, 그게 인장균열 속의 수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흙을 굴착하면은 이 상단에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이 속에 물이 들어가면은 이 흙의 무게가 커지면서 수압이 걸리면서 이 흙이 이렇게 붕괴가 되는데, 이 붕괴되는 힘이 전단 응력입니다. 그래서 전단 응력이 커진다. 이건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 이 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토목공학을 공부할 수도 없고, 요거는 토목 기사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들이죠. 토질 및 기초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토목 기사에 그것에 나오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요게 산업안전 기사에서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 문제 되겠습니다.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최대 몇 도 이하로 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낮은 곳에서 이런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다리를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다리는 옮겨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항상
고정시켜 놓는 고정식 사다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사다리는 자, 이 뒤쪽에다 그려 볼게요. 여기에 붙여 가지고 사다리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고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몇 도 이하를 해야 하는가? 자, 지금 사다리를 이렇게 세워 놨을 때 이런 식으로 각도를 주겠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각도는 어떻습니까? 최대 90도. 요거는 90도보다 적네요. 그래서 90도보다 적도록 한다. 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상식 아닙니까? 사다리식 통로를 이렇게 설치할 수는 없죠. 이 각도가 90도 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90도보다 적도록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90도보다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90도라면 이거는 90도보다 적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90도보다는 적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다리식 통로 9번에 보시면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이 높이가 7m보다 높으면은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 여기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는 이 뒤에다가 등받이 우를 설치할 것.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이런 건물에 이런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했다면은 2.5m 되는 지점부터 뒤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등받이 울을 설치할 것,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가다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건물 등의 사다리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울을 설치하는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90도입니다. 자, 해설표는 오타 하나 있죠. 이 부분. 7번.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60이라는 숫자가 빠졌죠. 오타입니다. 오타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6번 문제입니다. 유한사면에서 원형활동면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면 파괴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유한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유한사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이런 경사면이 있으면은 이 경사면이 붕괴가 일어날 때 이렇게 어느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파괴, 이것을 우리는 유한사면 파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한사면 파괴의 이야기는 어떤 집안 위에 흙을 성토했을 경우, 즉 흙을 쌓았을 경우 어떤 형태로 파괴가 일어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흙을 샀는데 이 하부 집안에는 일정 깊이에서 이 단단한 집안이 있습니다. 이 단단한 집안이 있는데, 이 단단한 집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괴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자, 요 부분을 우리는 사면 선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단. 그래서 이 사면은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면은 요 사면 내부에 일어나니까 내부 파괴, 사면 내부 파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면 선단을 통과하는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사면 선단 파괴. 그리고 단단한 지방까지 쭉 내려가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부 파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사면 내부 파괴, 선단 파괴, 사면 저부 파괴, 요 세 가지가 있죠. 사면 인장 파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앞에서 잠깐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경사면이 있으면은 원래 집안에서 이렇게 굴착을 했을 때 여기 힘이 풀리기 때문에 이 흙 내부에서 인장력이 발생을 하면서 이 상단,
위에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이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면 인장 파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장 균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면 인장 파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가 아닌 것은 사면 인장 파괴. 자, 107번 문제입니다.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어떤 차량계 건설 기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백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굴착 장비라든가 이런 거 이제 현장에서 사용을 할 때 그 현장 규모나 현장의 작업 내용에 맞는 그 기계의 종류와 성능, 그리고 현장 내에서 차량계 건설 기계가 어떻게 다닐 건지 운행 경로, 그리고 이 작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작업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 유지 보수 방법, 이거는 작업 계획하고 상관이 없죠. 차량을 정비하는 것들이니까. 이것은 벌써 보통 현장에서 이제 이 건설기계는 그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임대를 하는 그 업체에서 정비를 해야 되죠. 이것은 작업 계획서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108번 문제입니다. 단감 비계의 도개 또는 전도. 도개는 뭡니까? 와장창 무너지는 거고, 전도는 넘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이음의 간격 기준을 옳은 것은? 이 벽이음을 다른 말로 벽연결 또는 버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강간 비계의 종류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강간으로 만든 비계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간 비계 그러면은 단간 비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또 분류를 할 때 단간 비계, 그 다음에 틀 비계, 강간 틀 비계, 그 다음에 시스템 비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비계. 자, 그래서 이것들이 설치가 되었을 때, 자,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고, 이 외벽에 모양은 다 비슷합니다. 세 가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계를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계를 설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이런 비계를 설치했을 때, 이 비계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전도고, 와장창 무너지는 게 도개입니다. 자,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벽에다가 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연결하는 방법은 이곳에다가 앙카를 박아 가지고 철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도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 방향으로 연결을 하는데, 자, 일단 우리가 단간 비계가 있고 틀 비계가 있는데, 이 틀 비계는 틀을 공장에서 만드는 틀을 구입을 해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단간 비계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단간 비계인 경우에는 이 간격을 5, 이 간격도 5, 그래서 수직 수평 모두 5m 간격을 하고, 이 틀비계는 조금 튼튼하기 때문에 이 수직 간격을 6, 수평 간격을 8로 합니다. 자, 시스템 비계는 현장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 비계는 이 시스템 비계 만드는 회사에서 구조 계산을 합니다. 구조 계산을 해서 그 구조 계산서 상에 이 수직과 수평의 간격을 얼마나 하라고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 근거에 따라 가지고 설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계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단간 비계인 경우에는 5, 틀 비계인 경우에는 조금 튼튼하기 때문에 6, 8의 간격으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9번 문제입니다.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건상용 와이어로프, 뭔가를 들어 올리는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경우입니다. 간론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건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 자, 이러한 경우 건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몇 회 정도 감기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자, 이것은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말뚝을 받거나 빼는 항타 장비가 있으면은, 자, 제가 그림을 좀 그려 보겠습니다. 이런 장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 항타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드럼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도로래가 있어 가지고, 자, 와이어로프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감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햄머라든가 추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낮은 위치, 최저 위치가 있을 때, 즉 이 드럼에 있는 와이어로프가 가장 많이 풀렸을 때 이야기죠. 가장 많이 풀렸을 때 이런 드럼이 있으면은 제대로 많이 풀렸다 하더라도 이 드럼에 적어도 남은 와이어로프가 이렇게 감겨 있는 게 2바퀴 이상 감겨 있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는 뭐 2바퀴보다 훨씬 많이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바퀴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을 것,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회 이상 감기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2회 이상 감겨 있도록 유지시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 110번 문제입니다. 인력으로 화물을 인양할 때, 들을 때 몸의 자세. 자,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몸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쪽 발은 들어 올리는 물체를 향하여 안전하게 고정하고, 다른 발은 그 뒤에 안전하게 고정시킬 것. 즉, 사람이 설 때 한 발을 앞으로 살짝 내밀어 가지고 튼튼하게 서서 하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등은 항상 직립한 상태와 90도 각도를 유지하고, 등을 90도로 꼬부려서 하라, 이런 뜻인데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할 것. 그렇지 않죠. 밑에 해설을 보겠습니다. 등은 항상 직립을 유지하고, 등은 항상 꼿꼿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허리를 숙이면 안 되고 그대로 앉아 가지고 가능한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앉아서 수직으로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허리가 다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은 즉각 자세를 취하고 몸은 가능한 인양물, 무거운 물건에 근접해서 가깝게 근접해서 들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이것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허리를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 들어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1번 문제입니다. 추락 방지용 방망,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매듭 방망, 신품의 인장 강도는 몇 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는가? 110이죠. 요거는 문제가 엄청 자주 나오는 거고, 실기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품뿐만 아니고 폐기시 강도도 문제가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는 요 표를 같이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망사의 신품, 요 갈로내는 폐기시 인장 강도죠. 그래서 그물코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또는 매듭이 없는 거, 매듭이 있는 거, 요거 구분해서 요 숫자들 240, 200, 110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품일 때 폐기시 이 방망의 강도, 요 값 문제가 잘 나오니까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 112번 문제입니다.
하역 작업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상식이죠. 하물을 중간에서 빼내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절대로 하물은 중간에서 빼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인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해당이 됩니다. 터널 건설 공사 해당이 됩니다.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해당이 됩니다. 4번은 다리의 최대 지강 길이가 50m 이상인 경우 유해인 방지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것도 문제가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다리의 최대 지강 길이가 50m 이상인 건설 공사인 경우 유해인 방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4번이 내용이 틀렸네요. 자, 114번 보겠습니다. 버팀보, 앵커 등의 축하중 변화 상태를 측정하여 이들 부재의 지지 효과 및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계측기기는, 자, 이것은 뭡니까? 흙막이 공사라고 있는데, 이런 지하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팝니다. 땅을 이렇게 굴착을 했을 경우에,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흙막이라고 이야기하죠. 흙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흙막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여기에 H빔으로 띠장을 설치하고 이 띠장을 마주보고 또 H빔으로 이렇게 받쳐주는데, 이것을 우리는 버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버팀대 또는 버팀보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스트러트, 영어로 스트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버팀보 이 끝에다가 모든 버팀보에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몇 개씩 버팀보 100%다 하는 건 아닙니다. 버팀보를 예를 들어서 뭐 3개 건너서 하든지 뭐 4개 건너서 하든지 일정 간격으로 버팀보 끝에다가 LOAD 로드 쉘이라는 것을 장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중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응력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응력계는 이제 통상적으로 STRESS 스트레스 메타 MET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로드 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 간격이 아주 넓어 가지고 버팀볼을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좁은 간격이 아니고 버팀볼을 설치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넓을 경우에는, 자, 여기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다가 시멘트 물로 시멘트 페이스트로 그라우팅을 하고 여기는 강선을 설치합니다. 강선을 설치해서 이 강선을 바짝 긴장해서 당겨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는데, 고정을 할 때 이 속에다가 역시 여기에 설치하는 똑같은 로드 쉘을 설치를 해서 여기 받는 힘의 변화, 여기서는 버튼대에서 받는 힘의 변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축하중. 자, 여기서 이렇게 토합이 작용할 때 이 버튼대가 견디는 힘, 이것을 우리는 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축하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수시로 변합니다. 굴착을 계속 해내려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을 적게 받다가 다음 버팀을 설치하고 또 굴착 해내려가고 계속해서 깊어짐에 따라서 이것들의 힘이 변화가 일어나고 설계에 정해진 힘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상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에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계측을 합니다. 이 계측계를 로드 쉘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위에 있는 워터 레벨 메타, 이거는 지하 수위계입니다. 자, 지하 수위계는
이 뒤쪽에다 그 보링기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지하수 높이를 측정하는 게 지하수위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피에조메타, 이 피에조메타는 흙막이 공사에 쓰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집안이 있는데 이 집안에다가 뭐 도로를 하기 위해서 흙을 샀는다든가 이런 성토 공사를 할 때, 또는 흙으로 댐을 만든다든가 흙으로 제방을 만든다든가 성토 공사를 할 때 이 하부 집안의 흙 속에 이런 간극이 있는데 이 간극 속의 물의 압력, 간극 수압, 또는 이걸 다른 말로 공극 수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극 수압, 간극 수압을 측정하는 장치가 피에조메타입니다. 피에조메타. 또는 이걸 피조메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피조메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간극 수압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트레인 게이지, 변형률계인데, 자, 조금 전에 하중기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 H 형태의 빔을 이렇게 미리 꽂아줍니다. 미리 이렇게 시공을 하는데, 이것을 H 말뚝이라고 이야기하죠. H 파일. 이걸 엄지 말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엄지 말뚝. 그래서 이 엄지 말뚝은, 이런 식으로 H 형태의 빔으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측정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얼마나 이렇게 변형이 생기는지, 그래서 변형이 생기는 것을 측정하는 변형률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률계는 영어로 STRAIN, 스트레인 메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도 설치하고, 여기 띠장이라고 있는데, 띠장도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띠장도 이렇게 쭉 가는데, 띠장 여기에도 이렇게 띠장이 얼마나 변형이 생기는지 변형률계를 설치하고, 이 버팀대에도 버팀대 표면에다가 이 변형률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변형률계는 이 H 형태의 빔 표면에다가 설치하는 거다. 그래서 이 빔이 얼마나 변형이 일어났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변형률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형률계, 하중계, 지하수위계 이런 것들은 흙막이 공사에 주로 많이 쓰이고, 이 간극수압계는 성토 공사할 때 또는 연약 지반이라고 있습니다. 연약 지반을 계량할 때 이 하부 지반이 얼마나 간극수압이 줄어들었는지를 측정하는 계측 장비가 간극수압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115번 문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요거는 이해 시험에도 나왔죠. 이해 시험에서도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유로품이 정답이죠. 116번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슬래브 콘크리트를 칠 때 아주 단순하게 제가 설명드려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다. 이런 구조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거푸집이 들어가고요. 여기도 거푸집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거푸집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 부분에도 거푸집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거푸집이죠. 자, 그리고 이 거푸집 하부에 이렇게 받쳐주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는 동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을 합니다. 자, 이거 할 때 1번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발이 등의 변형, 변이,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보통 이런 구조물 공사를 할 때 뭐 고층 아파트다 그러면 이제 이 하부가 1층이고 그 다음에 2층, 3층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콘크리트일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콘크리트가 아니고 흙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토목공사에서 뭐 교량공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흙이 되고,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이게 흙인 경우는 거의 없죠. 아예 없습니다. 흙 위에다가 동발이 고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근데 토목공사에서 교량 등의 어떤 이 슬라브 공사를 할 경우에는 흙 위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집안이 침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공사하기 전에. 그리고 이 거푸집과 동바리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거 미리 먼저 확인하고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다. 요거 맞고요. 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 타설할 것. 자, 콘크리트 타설할 때, 자, 이 부분을 원래 벽체라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슬래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런 단면이 되겠죠. 이런 단면. 자, 그래서 타설을 할 때 보통 이 높이를 아무리 높아도 보통 현장에서 1.5m 이하 정도로 타설을 합니다. 아주 높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5m 높이로 쭉 돌아가면서 벽체를 타설을 한번 합니다. 또 1.5m 높이로 쭉 돌아가면서 벽체 타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벽체를 타설 다 하고 나면은 이 슬래브 타설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일정한 높이로 같이 이렇게 타설을 합니다. 자, 이때 이 높이는 아무리 높아도 30cm 정도 이하로 해서 현장에서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 타설을 했다. 또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먼저 타설하고 여기 남겨두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콘크리트 무게가 더 커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하중이 많이 받는 현상을 우리는 편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부분 동바리에도 하중이 많이 실려 가지고 이 동바리가 붕괴된다든가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분산해서 이렇게 타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 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식 기간을 준수해서 거푸집 동발을 해체할 것. 자, 이 거푸집과 동발을 해체할 때는 시방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시방 기준을 보면은 충분히 양식을 하고 당연히 양식 기간을 준수하고, 그래도 이 콘크리트의 강도, 이 콘크리트의 강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슬라브 콘크리트 하부의 요 거푸집과 동발을 해체하고 싶다면은 적어도 이 동바리 밑에 이 동바를 해체하고도 계속 남겨놓는 특수 동바리가 있는데 그것을 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라. 이 필라는 구조 계산을 해서 계속 남겨놓고 다음 층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필라로 구조 계산이 된 경우에는 이때 콘크리트 강도가 14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야만이 이 거푸집과 동발을 해체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필라가 없다면은 설계 기준의 콘크리트 강도 FCK라 그래가지고 설계 기준 강도라는 값이 있습니다. 통상 일반 콘크리트에서는 약 한 21메가파스칼 정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강도가 나와야 이 거푸집과 동바리를 해체할 수 있다는 시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침하 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고, 여기까지는 맞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중단하고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면은 여기에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을 중단시키고 여기 있는 작업자들 전부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수 보강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재개시키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다. 점검하면서 계속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 117번 문제입니다. 자, 117번 문제는 화물 자동차의 승강 설비, 즉 화물 자동차에 짐을 싣고 내릴 때 오르내리는 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m. 보통 2m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일반적인 평균 신장이 약 한 1.8 정도 되죠. 180. 저는 뭐 180이 안 됩니다만은 사람의 키 이상 이 짐의 높이가 높다면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2m. 118번.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설명이 쭉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도 되겠죠. 이 내용을 보실 때는 항상 이 그림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뭔가 하면은 표준 안전 난간이라는 그림인데,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은 이 높이가 90cm 이하일 때,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작업 발판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안전 난간 때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 파이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로 사용을 하고, 난간 기둥 간격은 2m 정도로 유지하라. 그리고 폭목, 발끝마기는 10cm 물체 공구 낙하 방지, 즉 10cm 이상의 발끝마기 판을 설치하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 표준 안전 난간, 이럴 때면 이제 비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건물 외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비계를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작업 발판이 들어갑니다. 작업 발판. 자, 그 다음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작업 발판을 제가 조금 입체적으로 그려 볼게요. 이런 작업 발판이 있고, 여기도 어떻습니까? 비계가 이렇게 이제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작업 발판을 설치했을 때 사람이 작업하다 보면은 여기에 뭐 어떤 자재나 공구들이 있어가지고 발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불체가 낙하될 수도 있겠죠. 떨어짐. 그러면 이 하부에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여기서 이런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요 부분에다가 요 높이가 10cm 이상 되도록 이렇게 판을 대어서 막아주어라. 이건 나무로 할 수도 있고 철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끝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끝막이. 옛날에 이것을 우리는 폭목이라고 했습니다. 폭목. 그래서 발끝막이. 자, 여기 있는 물체나 공구들이 발에 밀려가지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요게 발끝막이이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안전난간이 120cm 정도라면은 상부 난간대가 있고 중간 난간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난간 기둥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똑같도록 하라. 이런 규정이 있고, 자, 120cm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요렇게 중간 난간이 두 개가 들어가죠. 두 개가 들어가고, 적어도 이 난간과 난간 사이의 거리는 60cm 이하로 해주고, 자, 2단 이상 중간대 바닥과 평행하게, 당연히 이 바닥하고 요 바닥하고 평행하게 설치를 하고 60cm 이하로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를 한다. 요런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요 내용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모를 한다든가 할 때는 요 그림을 항상 같이 생각하시면서 교재 옆에다 메모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바닥면과 평행하게 유지할 것 맞죠? 그 다음에 발끝막이 판은 10cm 이상입니다. 10cm 이상, 20cm 이상이 아니고 10cm 이상. 요 발끝막이 요 높이는 10cm 이상 하라.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파이프를 한다. 그 다음에 안전난간은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안전난간. 자, 그래서 뭐 구성, 상부 난간도 이런 거 암기하셔도 좋은데 암기하실 때 이런 그림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는 게 편하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119번 문제입니다. 발파 작업 시 암질 변화 구간 및 이상 암질의 출현 시 반드시 암질 판별을 실시한다. 암질 판별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경사면을 굴착하거나 터널 등 공사를 할 때 그 하부 지반이 암반이면은 이 암반을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암 판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암질 판정을 하는데, 자, 첫 번째 RQD. RQD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땅 속에다가 보링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때 이 속에 있는 이 암석의 어떤 막대기 모양의 것을 우리는 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아를 채취하는데, 채취하면 이 코아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올라오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깨진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졌겠죠. 끊어진 것은 올라오는 깊이별로 쭉 나열을 하고, 자, 여기서 이 부분의 길이가 10cm 이상이 되는 거, 요것들을 전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뚫은 길이가 L이라면은, 자, RQD는 이게 원래 락 퀄리티 디지그네이션의 약자입니다. 암질 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질 지수. 락 퀄리티 디지그네이션. 뭐 영어까지 여러분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이 RQD 값은 이 전체 길이 L분의 합쳐주기를 10cm 이상인 것, 시그마 10cm 이상인 것 해서 곱하기 100 하면은 몇 %이다. 계산이 나오겠죠. 이것을 우리는 RQD라고 이야기합니다. RQD, Rock Quality Designation. 자, 그 다음에 탄성파 속도. 요거는 뭔가 하면은 이 암석을 실험실에 가지고 가서 탄성파를 쏩니다. 탄성파. 탄성파는 다른 말로 지진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속도, 탄성파가 초당 몇 메타 통과하느냐. 이 속도를 가지고, 자, 이 암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속도가 빠릅니다. 파장이 잘 전달이 되고, 암석이 약하면 약할수록 느립니다. 통과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 통과 속도를 가지고, 통과 속도가 빠르면은 뭐 경합니다. 통과 속도가 느리면은 연합니다. 이렇게 해서 암질을 판단하는 게 탄성파 속도이고, 그 다음에 RMR. RMR은 Rock Mass Rating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RQD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땅 속에 있는 그 암석 사이에 균열이 있는데 그것을 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리의 상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측정을 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자, 1등급이 가장 좋고 5등급이 가장 나쁜 암석입니다. 그래서 RMR도
암질 판정하는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축, 압축, 강도. 이 암석을 실험실에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P라는 힘으로 이렇게 눌려 봅니다. 그러면 이게 깨어지겠죠. 깨어질 때 이 강도 값을 QU, 일축, 압축, 강도로 해서 암석이 얼마나 강한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일축, 압축, 강도입니다. 그 다음에 진동치 속도. 진동치 속도는 탄성파 속도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진동치 속도는 탄성파 속도하고 같은 건데 왜 이렇게 한 번 더 들어있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동치 속도도 cm per sec로 하면은 KIN이 가일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데 단지 탄성파 속도는 메타 per sec, 진동치 속도는 cm per sec인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탄성파 속도나 진동치 속도는 실험실에서 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땅속의 상황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탄성파 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성파 탐사.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전단 강도. 전단 강도는 흙의 강도. 전단 강도는 암이 아니고 흙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전단 강도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거푸집 동발의 구조에서 높이가 3.5m인 파이프 스포티 자굴 하중은 상부 바지판과 하부 바지판은 힌지로 가정하고 단면이 2.5m, I는 8.3mm이다. 탄성 개수 E는 2.1 곱하기 10의 5성 메가파스칼이다. 아마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이 문제를 푼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토목 기사에서도 나오기 힘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 토목 기사에서 우리가 구조역학 또는 응용역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기둥의 자굴 하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일러 EU LER 오일러의 자굴 하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일러는 사람 이름입니다. 오일러의 자굴 하중. 그래서 기본 공식이 PCR은 이 공식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KL의 제곱에다가 파이 제곱하고 EI. 자, 여기서 우리가 이 E를 탄성계수라고 이야기하고 이 I를 단면 2차 모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K는 개수값입니다. 자굴 개수값입니다. 자, 이 자굴 개수값은 양단이 힌지인 경우에는 1입니다. 1. 자, 이거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여기에 콘크리트 치기에서 거푸집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동발을 이렇게 설치했을 때 여기 이제 콘크리트 이렇게 칩니다. 동발은 여러 개 있겠지만 한 개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동발에는 이 하부하고 상부를 고정을 하지만 완벽하게 고정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부와 하부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역학에서 표현할 때 이 힌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힌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동그라미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자, 제가 해설편에 넣어놨는데 잠깐 그림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게 양단 힌지인 경우인데 여기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요 힘들이 PC, 요 자굴 하중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 전체 길이를 구할 때 유효 자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효 자굴 길이 L은 자굴 길이 개수에다가 L을 곱하는데 양단이 힌지인 경우에는 K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요 값은
3.5 그대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양단 힌지 개념이고 풀이 과정이 되게 좀 복잡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본 공식을 가지고 푸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단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게 있었죠. 탄성계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탄성계수가 2.1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이라고 그랬죠. 자, 이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밀리미터 자승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 값은 문제 조건에 주어졌고, 자, 그대로 해서 이런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그대로 따라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양단 힌지인 경우는 K가 1이니까 L이 문제 조건에서 3.5로 주어졌죠. 3.5 m인데, 자, 이 3.5 m를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왜냐하면 여기 탄성 개수 값에서 밀리미터 단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1m는 100cm이고 1000mm이죠. 그래서 10의 3승 mm입니다. 이 단위는 갈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파이 제곱, 그 다음에 탄성 개수는 2.1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이니까 요건 뉴턴 퍼 밀리미터 자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하기를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문제 조건에서 8.31 곱하기 10의 4승 문제 조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는 8.31 4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곱하기 하기를 1cm는 10mm죠. 4제곱 센티미터는 10의 4승 4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4승을 한번 곱해줘야 됩니다. 요거 계산기로 치셔야 돼요. 요 계산기로 치면은 답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14059 뉴턴, 14059 뉴턴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자,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미리 제곱이고, 여기에 뉴턴 퍼 미리 제곱이 들어가니까 모든 단위를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4제곱 센티미터는 10의 4승 4제곱 밀리미터가 되는 거고, 또 3.5m는 10의 3승 밀리미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단위를 전부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14059 뉴턴이 나오면은 킬로뉴턴으로 봤을 때는 14.059 킬로뉴턴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14.059 또는 14060 뉴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는 뉴턴 단위죠. 그래서 14060 뉴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내놓은 게 아니고 문제 난이도 상에서 아무도 풀지 못하도록 출제한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누가 푼단 말입니까? 다음에 이 문제 또 나온다면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숫자 안 바꾸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답을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14060 뉴턴. 14060 뉴턴 요것만 암기하고 계시면은 다음에 문제 나오면 정답은 바로 찍어주시면 되죠. 계산기 칠 이유도 없고 이 공식 암기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토목 기사에서도 나오기 힘든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 안전 기술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